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마이너스 기준금리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도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면서 경기 하강의 폭과 속도는 전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파월 의장의 경기 침체 발언과 함께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17%, S&P 500 지수는 1.75%, 나스닥 지수는 1.5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봉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년까지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미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 위험을 가하는 기업들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오후 9시부터 34분간 정상통화를 통해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방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시 주석은 통화에서 금년 중 방안에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 시 주석의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가운데서도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올랐는데요. 사실상 어제 시장은 개인이 다한장이었습니다. 개인들 다시 한번 양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수장들이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은 어제 1940선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1%가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시장 680선에서 690선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된 글로벌 증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2% 넘는 낙폭 기록했습니다. 23,247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은 2% 가깝게 하락 나왔습니다. 2,82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9,000선이 깨졌습니다. 1.5% 하락이 나오면서 8,863선에서 거래 마쳤는데 이와 함께 지난주 9,000선 회복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던 나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6거래 연속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 시장에서는 6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이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장중에는 61만 9천 원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 특히나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기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 어제 쌍끌이 매수하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48,5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엇갈린 모습 보였는데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힘을 받았지만 SK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어제 하락이 나왔고요. 네이버는 약보합권에 거래 마쳤고 우선주 또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940선 회복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69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함께 보시면 2%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100만 원대 다시 진입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지난주에는 1,200만 원대까지 좀 터치가 나오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샌비트 타임존은 4%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 중입니다. 이외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지는 약보합권, 아이온체인은 1.6% 이상 상승하고 있고 에메랄드 이더가 4% 가깝게 급락 중입니다. 이외 코인들 만나보시죠. 리플이 0.64% 상승 나오고 있고요. 라이트코인부터 모네로까지는 1% 이상의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도 하락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는 나스닥 시장이 9,000선이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좀 전해드렸듯이 나스닥 시장은 올해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현재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제롬 파월 의장도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다시 한번 악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글로벌 증시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그러니까 작년 2019년 12월 달 코로나19 이후에 최근 들어서 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것은 그만큼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이것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그에 따라서 상당히 미국 증시가 급등 때론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아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셧다운 완화 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몇몇 소위 그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엇갈린 시각들이 미국의 시장을 상당히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증시는 상당히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관련돼서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실무적인 라인이죠. 9,000선을 하회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충격을 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잠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우지수의 모습이죠. 지난 3월 23일 날 즉 18,000선 이후에 소폭이나마 상승폭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어떤 진척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우지수가 상당히 약세 모습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적인 즉 9,000선을 하회했다 이런 말씀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 즉 시장의 참여자는 주가가 상승하는 어떤 모멘텀 찾아야 되는데 예상보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보다 장기간 침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투자 심리를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건 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4월 20일 날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 원유를 현물로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입한 대신 돈을 준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마이너스 4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아직까지 상승의 모습보다는 어저께 또 다른 데이터가 있었죠. 오펙 입장에서 보면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두 달간
하루에 970만 배럴 감산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다시 한번 약세 모드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침체가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의 인덱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안전자산이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금 가격은 온수당 이제는 다시 한번 1,700달러를 터치했습니다만 여전히 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어떤 골드 등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들은 상당히 주가와 맞물려서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강조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또 하나 데이터를 보신 말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실물 경제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어저께와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저녁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그 전에 나왔는데 먼저 생산자 물가 지수 보시면요. 시장의 기대치는 0.5였습니다만 막상 열어보니 1.3%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급락폭이 단계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전월 대비 또한 전년 대비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에 대한 차트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이걸 보시면 뭐 전월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2010년, 즉 2010년 이전에 금융위기 때는 상당히 급락성이 커졌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차트의 모습처럼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에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급락폭이 커졌다는 것이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본 표현이고요. 생산자 물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의 어떤 가격의 평균값인데 상당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단기간에 급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자들이 상당히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어떤 인덱스로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일 발표된 데이터 관련돼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죠. 시장의 어떤 평가 비슷한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틀 전에 소비자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가장 인덱스인 개인들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넘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신 것처럼 아래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가 앞으로 미국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인덱스의 모습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 의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시간으로 어제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 제롬 파월 의장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연설했다고 말씀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피터슨 그 국제경제연구소라고 표현을 쓰면 좋겠는데요. 이 코멘트에 따라서 상당히 미국 경기가 지금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좀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가 강조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인데 경제 대통령이 어떤 코멘트가 있었나 이런 어떤 페이퍼를 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는 안 좋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좋죠?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단어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은 스테이트먼트, 즉 선언 표현 속에 상당히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이 두 달간, 그러니까 지금보다 두 달 전에 비교해서 2천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자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결국 단기적인 실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앞으로 좋아질지 몰라도 단기간에 2천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늘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것도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나오는 부분이죠.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은 시장에 퀘션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퀘션 마크를 던지고 있냐면요. 경제 전망이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어떻게 보면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결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이렇게 통제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퀘션 마크를 던져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잘하고 계시는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 회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걸 회피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퀘션 마크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런 어떤 퀘션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결국 그 증상이나 그리고 테스트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제 될까 이런 부분들을 던지고 있어서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바라보는 이번에 어제쯤 발표된 피터슨 그런 어떤 이거 영상으로 표현된 부분인데요. 피터슨 경제연구소에 나왔던 스테이트먼트 기본적인 내용은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제롬 파월 의장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앞으로 미국 경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됐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상대 지수는 하락할 근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더 불안한 건 바로 이 경제 회복이 불규칙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또 미국이 경제 재개를 하면은 몇 주 내에 코로나19 최고 극성기가 올 것이다 이런 뉴스까지 현재 나온 상황이거든요. 일단 경제 회복이 불규칙하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과거가 됐죠.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할 때 이것은 결국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인 치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급락하다 보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회복 관련해서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관치를 동원해서라도 올리겠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달 FMC의 어떤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FMC의 기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0%에서 0.25%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가겠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직전 FMC 성명서의 주된 내용을 보면 즉 그 전에 FMC 회의 나오기 3주 전에 우리가 베이지북에 나오죠. 베이지북의 내용과 좀 맞물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번에 4월 달 성명서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금리 동결하게 된 기본적인 계기가 미국 경기를 지탱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롬 파월 의장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미국 연준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발 경제 충격과 그리고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 인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앞서 보셨던 피터슨 그 경제연구소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전히 uncertain, 즉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번에 4월 FMC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 이후에 FMC 때 어떤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주된 팩트가 결국 uncertain,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좌우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서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경기를 어렵게 보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인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을 넘어서 무너신비 재무장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 기억이 맞다면 무너신비 재무장관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여름이 지나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했는데 어제 그제 얘기를 좀 데이터를 보면요. 이거 결국 지난 5월 10일자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실업률 수치가 지금보다 좀 나빠질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25%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무주 장관인 무누신비 재무장관도 지난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가장 그 아픈 어떤 부분이 실업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무누신비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경기와 이런 부분들이 침체되고 있다, 즉 리세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상당히 시장을 좀 급박하게 그러니까 경제 회복을 올리려는 이유가 뭐나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물론 몇몇 데이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 10일 날 로이터 통신 그리고 여론 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 조 바이든이라는 그 인물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소위 계속 이제 지지율의 격차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38%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느덧 46%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런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그러니까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좀 급박하게 좀 하는 것은 아닌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표현을 좀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결국 마이너스 금리는 어떻게 보면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그 각 나라의 어떤 그 은행들이 결국 중앙은행에 한국으로 보면 A은행이 결국 한국은행에 돈을 예치금 했을 때 과거에는 예치금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행이 돈을 좀 내고 그 한국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이런 어떤 역마진의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아주 안 좋다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마이너스 금리까지 좀 가겠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피터슨 이번에 경제연구소 때 나왔던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보다도 이제 코로나19가 얼마나 진척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어떤 마이너스 금리 부분들은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결국 이번 2020년 1분기 이제 2분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각 기업의 실적들은 부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무누신비 재무장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각축 속에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걸 좀 잠깐 좀 보실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페이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 경기의 책임 그리고 미국 주가의 책임이 결국 중국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뭐 했던 얘기가 있었죠.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과 1차 무역 협상을 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시면은 그레이트 트레이드 그러니까 1차 무역 협상을 했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를 보면 협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잉크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무역 협상 이후에 2차 무역 협상을 더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미중 트레이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결국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온 이 전염병 어떤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과거의 유럽발 패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이런 어떤 전염병이 왔기 때문에 글로벌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강조 속에서 결국 이후의 책임은 결국 중국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또 다른 정말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될 그 무수한 사람들이 결국 중국을 통해서 결국 그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로 보면 그동안 지난 시기에 글로벌 증시에 올렸던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협상에 잘 됐고 2차 관련돼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모든 책임은 중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중국도 최근 들어서 언짢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역 협상의 과정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감정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하나 있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 이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에 신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좀 정치적인 부분과 또 이렇게 진짜 시장의 모습은 좀 다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관련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기업이 중국과 좀 서로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기술적인 이전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재무적을 넘어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는 결국 각국의 대통령 감정 싸움이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떤 이슈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먼저 애플의 주가 추이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 추이가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선 그리고 단기간에 약 210달러 이후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300달러를 좀 선회했지만 아직까지도 애플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관련돼서 IT 어떤 대표 기업인데 애플의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다우지수의 모습들도 3월 23일 날 18,000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폭이 갔었고 물론 상승의 폭이 지난 시기만큼 크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드릴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도 결국 9,000선 하회했습니다만 결국 3월 23일 날 즉 6,600선보다는 올랐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좀 판단을 갖습니다. 자, 그럼 중국 상하이 지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셔야 될까요? 앞서서 미국의 어떤 주요 기업의 그리고 주요 인덱스보다도 상당히 충격이 좀 덜어졌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 중국의 전자기기 위탁 기업 관련돼서 우리가 한자는 입신이지만 중국적인 중국 발음을 보면 리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결국 미국에 있는 IT 기업이 리신, 그러니까 리신 정밀 단어로 보면 그냥 입신 정밀과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제휴하겠다 이런 정도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입신 정밀은 우리가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면요. 결국 애플의 아이폰 쪽에 상당히 좀 그만큼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기업의 이슈 속에서 최근 들어서는 약간이나마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 기업 관련돼서 상당히 블로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이 리신 정밀의 어떤 아이폰 생산에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그만큼 중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고요. 따라서 과거 시기에는 중국이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2025 그러니까 2025면 앞으로도 한 4년 5년 남았는데요. 앞으로 2025년 되면 중국에 있는 모든 어떤 큰 섹터 로봇이나 기술 그리고 반도체 쪽에 이제는 글로벌 1위를 가겠다 이런 좀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이제 미국을 넘어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입신 정밀 등 중국에 있는 IT 기술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그 회사 관련돼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 그 CXMT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 관련돼서는 우리가 17나노, 제가 17나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긴 뭐합니다만, 삼성전자는 2017년에 17나노 기술을 성공했는데, 결국 중국에 있는 CXMT,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가 17나노 메모리 성공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한번 성공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삼성전자와 중국의 어떤 메모리 이런 기술이 3년밖에 차이가 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IT 쪽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쪽의 기술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한국의 좀 이런 트렌드가 좀 어려지는 것은 아닌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 그 화웨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화웨이 관련돼 상당히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화웨이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뭐 글로벌 그 서버나 데이터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어떤 정보 보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이번 1분기가 성장성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로 1분기 기본적으로 매출이 1.4% 성장인데 결국 그 중국은 자체적인 그 소위 맨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아무리 그 블러킹 한다 하더라도 화웨이의 어떤 모습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소비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일단 화웨이의 충격이 적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넘어서 IT 이런 부분 아무리 그 전쟁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어느덧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술력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의 결론은 결국 코로나19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좀 맞물리겠다 보겠고요. 뭐 제가 좀 뭐 가끔씩 좀 말씀드려봅니다만 어느덧 확진자가 430만 명이고 미국이 130만여 명인데요. 현재는 그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130만여 명의 확진자 관련돼서 83,791명이 지금 사망자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제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83,000명이지만 이제는 사망자 수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쓸까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셧다운을 넘어서 경제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한국의 뭐 질병관리본부처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전염병 그 모 연구소장 그 파우치라는 인물 있죠. 파우치라는 인물은 이거 83,000명이지만 사망자가 이번 가을까지 15만 명이 넘어섰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했던 얘기가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이 상당히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누구 말이 많은지 몰라도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글로벌이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글로벌 관련돼서 상당히 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을 넘어서 러시아, 영국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어느덧 이렇게 유로존을 비롯해서 글로벌 국가가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기보다도 확진자 수가 둔감하지 않는 이상 그만큼 투자 심리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삼성전자와 이 현대차의 수장들이 만나서 전기차와 관련된 논의를 나눴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크게 들썩였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제 논의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뭐 협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사셔야죠. 주식 사시는 게 맞겠죠. 네, 관련돼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딱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느낀 생각은 어벤져스다. 어벤져스가 결성되는 게 아닐까란 쪽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부각받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제 나왔던 얘기들만 보면은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 친구가 왔죠. 뭐 비슷한 연배다 보니까. 근데 원래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3대 회장들이죠. 이병철 회장 그리고 정 회장님 같은 경우 현대차와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이 이렇게 썩
그 사이가 좋은 쪽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 초기 때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대로 오면서 두 수장이 손을 맞잡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국내외 이슈가 커지고 관련된 쪽에 산업의 어떤 연계 필요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어떤 좀 으르렁대던 관계도 바로 바뀔 수 있구나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는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거죠. 특히 전기차 시장은 일단 커가는 시장입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 규모가 1,600억 달러면 약 한 200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쪽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 쪽에서는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강자에서 계속 비메모리 쪽도 넘보고 있고 게다가 이 전장 쪽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데 당연히 뛰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손을 맞잡을 상대가 현대차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번에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가 알게 모르게 순수 전기차와 관련돼서 강자입니다. 지금 보면은 1분기만 하더라도 24,000대를 글로벌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규모로 따지면은 테슬라가 1위, 그리고 뭐 폭스바겐 그룹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한 4위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시 못하는 존재죠. 그런 상황에서 2025년까지는 적어도 어떤 44종 가까이를 순수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두 회사의 어떤 이익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목표가 약간 교집합으로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번에 논의된 대표적인 흐름들이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배터리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전해질이 있는데 이 전해질이 액체죠. 근데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띠다 보니까 오히려 고체로 전환한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성이라든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또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2차전지 쪽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은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이 삼성 SDI의 협력사가 좀 더 강조를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던 회사를 보게 되면 동화기업이죠. 근데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인테리어 관련된 쪽의 종목들, 뭐 한샘이나 현대리바트가 막 올라가는데 관련주 찾다 보니까 동화마루라고 하는 동화기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좀 오르다 보니까 따라 살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가 지난 파나학스 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쪽이 삼성 SDI의 연계 납품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강하게 부각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슈까지 다 연결돼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에코프로 BM이 있죠. 삼성과 또 에코프로 EM이라고 하는 합작법인을 세웠고요. 또 일진머티리얼즈도 동박 관련된 쪽에 삼성 SDI 쪽에 납품하고 있고 신흥 SEC도 삼성 SDI와 헝가리 쪽에 공장에 진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강했지만은 오히려 좀 더 독보적인 쪽은 삼성 SDI 쪽이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조금 좀 약간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드는 게 아마 SK 이노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공급 계약을 맺어서 좀 제휴를 맺은 업체가 SK 이노베이션인데 우리 지금 삼성 SDI와 이렇게 약간 고개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왜 라고 약간 좀 떨어진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변화들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이 상황과 뉴스에 관련된 쪽을 봤었을 때 실제적인 제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러면 또 혹시나 뭐 합작 법인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합작으로 나가는 좀 구체화된 내용들을 좀 아직까지는 적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냥 만나서 논의했다라는 정도가 가장 큰 의미인데 시장이 한 단계 좀 앞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어제 시장에서 어떤 그동안 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덕이었는데 종목 장세나 섹터 장세가 강한 상황 속에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좀 약화되다가
강하게 불었던 흐름들이 다가 아닐까라는 정도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 관련된 시장은 아무리 저유가라고 하더라도 기존 트렌드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량이 계속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테슬라 모델 보는데 이제 과거에는 우아하고 사진 찍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흔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대세는 대세가 맞다. 거기다가 기존의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고 주도를 했었던 유럽이 아마 이제 1분기 초반까지는 강했지만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적어도 한 2, 3분기는 좀 정체를 보여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그래도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중장기적으로는 둬야 될 섹터가 맞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관심은 두되 어제같이 강하게 한 번에 동반적인 어떤 강세가 나오는 흐름들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잠깐 또 줄였다가 다시 봐야 될 흐름들이 아닌가 그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섹터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좀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 얘기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안 이어봤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삼성 SDI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래도 큰 시장의 틀에서 전기차 관련된 쪽과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두 종목이 계속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엠플러스라는 회사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한번 수익 크게 나고 코로나19 사태로 좀 약간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의 강자입니다.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 아무래도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나 그리고 자유롭게 변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제조 장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3분기까지 수주액이 한 100% 이상 늘어났죠. 이런 기조를 봤었을 때 계속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작년 4분기가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이어졌는데 여전히 수주 잔고에 기반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S&T 모티브라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과 방산, 대표적으로 소총이죠.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 모터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과거의 비중이 적었다가 작년까지 흐름을 보다 보니까 꽤 매출이 늘어나면서 한 13%까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모습들까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모터는 과거의 어떤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모터가 연리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의 핵심 흐름들과 맞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비중이 커가면서 실적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한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두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은 나중에 보면 대부분 좀 크게 상승이 나와 있더라고요. 엠플러스 그리고 S&T 모티브 시청자분들 좀 메모를 해두시고 나중에 조정 들어오면은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 어제 편입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 상황 어땠습니까? 네, 일단 홍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냥 편하게 주식 매매할 때는 그래도 기업들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MSCI 관련돼서 지수 정기 변경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 이번에 MSCI 코리아 인덱스의 신규 편입이 두 종목, 더존비지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됐는데 편출되는 종목들이 훨씬 많죠. 한화생명, HDC 현대산업개발, KCC, 메디톡스, OCI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진칼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떤 지분 비율이 아무래도 어떤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탈락됐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은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들어가는 건 두 개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 위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어떤 들어가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기준이 1조 8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본 조건에 탈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한 관련돼서 편입된 종목이 한 110개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졌는데 이번에 한 104개, 105개 정도로 줄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편입과 편출과 관련돼서 오히려 편출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내 종목이 갖고 있는데 편출되는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수급 압박들, 그러니까 즉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편입 종목 관련해서는 두 종목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는 어제 MSCI 편출 결과라든가 또 하나 이번에 또 대한항공이 증자를 하죠. 증자 때 지분이 한 29%가 넘다 보니까 경영권을 보장받으려면은 증자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한진칼이 3천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리스크가 껴있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한진칼에 관련된 모멘텀은 약간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되는 쪽은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그룹들과 함께 제약바이오주가 강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잘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더존비지온이라는 회사는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실적 성장세를 보게 되면 매년 계속 성장하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게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800억까지 나올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또 작년보다 한 19% 늘어날 것 같죠.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사적 관리 ERP 시스템이라든가 클라우드, 디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섹터고 성장을 보이는 섹터다라는 쪽에 관심이 두고 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기준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계산해 보니까 PR이 40배 가까이 작년 실적 대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적의 성장은 계속 이어지지만은 약간 어떤 주가의 수준이 부담도 된다는 관점도 염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10만 원대 이상에서 사는 전략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혹시나 이제 시장 조정이나 아니면 차익 매물 때문에 10만 원대 밑에서 자리를 보고 대응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는데 어제 보니까 시총 10위권까지 좀 진입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의 카카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도 또 작년이었죠. 작년 하반기 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제 대답은 매수였습니다. 이번에도 카카오에 관련된 쪽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 특히 1분기 실적 네이버나 카카오 잘 나오면서 아마 지금 20만 원대 넘어가서 이제 그때 어느 정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약간 25만 원은 가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의 약간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실적 발표를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지금 나왔던 실적 흐름들 보게 되면은 특히 톡비즈 매출이라고 하는 즉 카카오톡 아마 이 부분은 반드시 했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조금 좀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실적 보게 되면은 77%가 늘었던 부분들이죠. 거기다가 선물하기와 관련된 부분들의 커머스 쪽도 한 55%가 늘었고요. 특히 신사업 쪽에서 카카오티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새벽에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타다가 어떤 서비스가 못하면서 반대적인 수혜 흐름들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도 글로벌 자체적으로 어떤 웹툰과 함께 어떤 성장하는 모습들이 높다 보니까 언택트 수혜를 또 고루고루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실적은 4천억대가 넘어올 걸로 전망하는 만큼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한 10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런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 작년의 적자에서 빠르게 올해 또 순이익이 한 3천억대 넘어가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이 높죠. 근데 또 하나 이 부담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온라인 관련주, 언택트 수혜주 관련된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 좋습니다. 성장도 좋고 앞으로의 꾸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은 맞는데 시장에서 어떤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부담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상황들도 됐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어떤 추세적으로 단기 이격이 확 벌어진 상황 쪽에서 거기서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덜컥 비중을 거의 올인하다시피 매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 주가도 된다는 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한 템포 죽일 때 들어가자. 여러 가지 중장기 성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적인 접근을 하려면은 템포를 좀 맞춰가면서 특히 춤출 때 중요하죠. 스텝 맞추는 거 중요하겠죠. 네, 그런 어떤 춤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춤은 앵커님한테 배워야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어떤 스텝 맞춰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약간 투자적인 흐름들로 맞춰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이맘때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이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25도, 전주와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금요일 전국 하늘이 흐려져 비가 시작되겠고 중북부와 제주 지역은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로 많은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25도, 춘천 26도, 대전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도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강릉 27도, 속초와 울진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 제주와 남해 먼바다,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이는 곳이 있어 기상 예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